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온 그 남자는 은퇴를 맞이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주해 잔잔한 여생을 준비했습니다. 번잡한 도시를 떠나 고요함을 택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무려 14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람도 가족도 아닌 하얀 털을 가진 반려견 백구였습니다.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언제나 그렇게 아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마지막에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2009년 늦가을 서울. 퇴근길 어깨엔 피곤이 가득하고 입에선 하품이 끊이지 않던 어느 저녁, 강호 씨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 옆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약한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고양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나는 방향을 돌아보니 거기엔 마치 하얀 솜털 덩어리처럼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눈망울이 또렷했지만 불안하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은 상자 하나와 따뜻한 수건 그리고 급히 준비한 사료 한 봉지와 함께 백구는 강호 씨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름도 없던 아이에게 강호 씨는 백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도 새하얀 털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단순한 이름은 이 작은 생명과의 깊은 유대를 시작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릅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강호 씨는 백구와 산책하는 시간만이 마음에 안정을 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면 문 앞까지 나와 조용히 앉아있는 백구. 퇴근 후엔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존재. 마치 그날 있었던 모든 말을 다 알아듣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백구는 말이 통하지 않아도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는 진짜 친구였습니다. 백구와의 시간은 잔잔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함께 느꼈고 장마철엔 베란다 앞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으며 눈 오는 겨울엔 마당에 쌓인 눈을 함께 밟으며 놀았죠. 때로는 삶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백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강호 씨는 말합니다. 그 아이는 내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을 전해줬어요. 2023년 봄, 정년을 맞은 강호 씨는 조용한 마을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시골의 작은 주택 마당이 있는 곳,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백구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시골 생활은 단조롭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백구는 마당을 자유롭게 뛰놀았고 매일 아침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백구는 마치 마을 마스코트처럼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가까워 오며 백구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짖는 시간이 늘어나고 마당 구석의 땅을 계속 파헤치려 했습니다. 처음엔 두더지나 들쥐 때문이겠거니 했지만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으로 강호 씨를 자꾸 바라봤습니다. 2023년 7월 강한 폭우가 예보된 밤. 백구는 유난히 날카롭게 짖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더 거칠고 다급하게. 그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의 이상함을 느낀 강호 씨는 우비를 입고 백구를 따라 나섭니다. 백구는 마을 외곽 나무숲 너무 오래된 폐창고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은 오래전 버려진 창고로 마을 사람들도 거의 찾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의 울음소리, 그것도 어린아이의. 강호 씨는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젖은 담요 속 벌벌 떨고 있는 3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왜 이곳에 혼자 있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순간 중요한 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구조는 무사히 이루어졌고 마을은 백구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백구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밥도 조금 먹고 산책도 짧게 하려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다 이룬 후 안도한 사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 별이 유난히 밝았던 날, 백구는 강호 씨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멈춥니다. 그렇게 14년을 함께한 인연은 눈물 속에서 끝을 맺습니다. 강호 씨는 말합니다. 백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삶의 의미를 알려줬어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외로워질 수 있지만 진짜 친구는 끝까지 곁을 지켜주거든요. 그게 백구였어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속에서 백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반려동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없이 조용히 우리 삶의 빛을 비춰주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말없이 사랑을 건네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 곁의 친구에게도 오늘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고마워, 너와 함께여서 행복해. 사랑하는 백구에게 영원한 안식을. 내 이름은 한상기입니다. 올해 95이 되었네요. 제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일조차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제는 당신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요. 내가 태어난 곳은 충청도 청양 근처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진흙으로 발라진 벽 낮은 초가집, 마당 끝에 장독대가 몇 개 놓여 있었죠. 어릴 땐 그 마당이 세상의 전부였어요. 고무줄놀이 하던 누이, 숨바꼭질하던 동생, 그리고 늘 부엌에서 뭐든 끓이고 계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밤이면 어머니는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셨어요. 그 조용한 소리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바늘이 천을 스치는 소리가 꼭 자장가 같았죠. 학교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쯤 되는 곳이었는데 비가 오면 글길이 진흙탕이 되곤 했어요. 그땐 신발이 귀해서 맨발로 학교에 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참 신났어요. 왜냐면 학교 앞 구멍가게에서 사탕 하나씩 나눠 먹는 게 그때 우린 최고로 즐거운 놀이였거든요. 나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운동도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진 못했지만 하나 있었죠. 글을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문과로 진학해보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은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병약하셨고 어머니 혼자 6남매를 돌보시느라 늘 기억이 없으셨죠. 장남인 나는 일찌감치 알았습니다. 내가 꿈을 꿀 자리는 집이 아니라 밭이었다는 걸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채 나는 새벽마다 삽을 들었고 소똥을 치웠습니다.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가던 해 나는 남았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나도 서울 가고 싶지만 이 집 지켜야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장기야, 내가 있어서 엄마는 덜 무섭다. 내가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하루가 든든해진다. 그 말들이 삶이 너무 무거워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준 끈이었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고 삶이라는 이름의 강을 저는 조용히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참 모진 시기였습니다. 몸은 성했지만 마음은 늘 갈피를 못 잡았죠. 이 길이 맞는지 나만 일이 버거운 건지 그 무렵의 하루하루는 짙은 흙먼지 같았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을 떴습니다. 시장에서 빈 박스를 줍고 우유 배달을 하고 한겨울에는 손이 곱아서 우유병이 손에서 자주 미끄러졌어요. 그게 쏟아지면 한숨이 먼저 터졌죠. 그렇게 매일을 반복하며 살던 어느 날 시장 골목 끝 구운 고구마를 팔던 아주머니 가게 앞에서 한 여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구운 고구마 2개를 샀고 1개는 슬쩍 그녀에게 건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낸 말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이름이 이영숙이었고 읍내 양재점에서 일하던 재봉사였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서서 바느질을 하는 삶. 그녀도 말하더군요. 사는 게 녹록하지 않다고. 우린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봐 줬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쉼터가 되었죠. 3년을 연애했고 돈 한 푼 없이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 방세 2만 원의 전기장판 하나뿐이던 그 방에서 우린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웃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우리 힘내서 살아보자. 그녀는 그렇게 말했죠. 그 후로 삶은 점점 나에게 무게를 얹기 시작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고 공장 일은 불규칙했으며 영숙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애가 아플 때도 병원 갈 택시비를 걱정했고 명절엔 친정에도 못 내려보냈어요. 비 오는 날 그녀가 물에 젖은 천을 안고 울던 기억이 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드냐고.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입을 열면 엉엉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그 시절 속에서도 웃음은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첫 걸음을 떼던 날, 큰아들이 종이로 만든 꽃다발을 엄마에게 주던 순간, 그런 날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상기 씨, 나는 당신 만나 참 다행이야. 그녀는 내 청춘의 증인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그 시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손주 지훈에게도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지 못했겠지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이라는 말, 살면서 가장 무겁게 들리던 단어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흔들릴 자리. 아내가 떠난 후 그 무게는 배로 늘었습니다. 영숙이는 길지 않은 병마와 싸우다 그렇게 떠났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그녀 없는 집은 허공에 매달린 듯 불안했고 나는 그 허공에서 이리저리 흔들렸죠. 딸아이들은 엄마 잃은 충격으로 마음을 닫았고 아들 녀석은
내게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더군요. 저도 그랬어요. 말을 아꼈고 감정을 접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감정 없는 벽처럼 서 있는 것. 아내의 사진 앞에서 밤마다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말없이 미안하다고 했죠.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고. 내가 좋은 남편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아이들도 결혼하고 이젠 조용한 집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현관문이 덜컥 열리고 아들 녀석이 아이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그날 처음 들은 그 말, 할아버지. 마치 내 이름을 다시 부른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말이 많았습니다. 뭘 그렇게 물어보는지. 하루에도 12번은 이건 뭐야? 이건 왜? 나는 처음엔 낯설었고 조금 귀찮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애의 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건 하늘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는데 슬프면 하늘 보면 된대요. 나는 그 순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이 떠난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지훈이의 종이 비행기 앞에서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새벽 지훈이 방에 들어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어요.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영숙이의 말이 떠올랐죠. 애 키우는 건 결국 사랑 주는 일이지.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내 손에 작고 반짝이는 기계를 쥐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그 말이 세상의 문을 하나 건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스마트폰을 만졌을 때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왜 이리 차갑고 왜 이리 복잡한지 손이 떨릴 정도였죠. 앱이요. 이모티콘이요. 지우는 천천히 마치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앱은 프로그램이에요. 누르면 열리고 사용하면 돼요. 이건 메시지, 여긴 숫자, 여긴 사진. 그 말들이 내게 작은 희망이 되어 다가왔죠. 그날부터 매일이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야? 하다가 하루가 지나자 내가 해냈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할아버지, 탁 하면 안 돼요. 이거 참, 왜 이리 안 눌려지누? 하루는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는데 할아버지 검사 좀 해드릴까요? 하더군요. 그 문장 하나가 내게 간단한 성취감을 안겨줬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나는 다시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기계는 나를 밀어낼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작은 화면 안에는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옛날 사진, 가족 사진을 하나씩 휴대폰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일은 옛날 추억을 슬쩍 꺼내는 작은 타임머신 같았습니다. 지훈은 나를 위해 사진첩 앱을 만들어줬죠. 내가 어린 시절 동생과 놀던 사진, 결혼식장 앞에서 웃던 우리의 모습, 그 순간 기술이 아닌 기억이 내 안에 연결되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은 카톡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도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조용하던 내 집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사진에 댓글 달고 이모티콘 보내고 나도 웃었고
놀랐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나를 세상으로 다시 꺼내준다고. 하루는 홈화면 배경을 내가 좋아하는 들판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지훈이 할아버지 멋지네요. 그렇게 말해줘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기술이란 건 도구일 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과의 연결이 진짜 가치라는 걸 내가 배웠습니다. 요즘은 잠금 화면을 열면 지훈의 사진이 먼저 보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알림이 되었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버튼 하나가 아닌 손주 하나, 가족 하나를 더 이해하는 길이라는 걸 이 나이에 알았으니 말이죠. 다음은 이 스마트폰으로 내가 옛 노래를 들은 이야기에 브이로그를 찍은 이야기를 말해볼까 합니다. 세대의 달인은 이 작은 화면 위에서 더 가깝게 놓여진 것 같더군요. 그날 유튜브 앱을 열고 첫 화면에 떠 있는 추천 영상 중 7080 그 시절 노래 모음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의 그 한 소절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뛰어난 가창력. 아니요, 내 마음이 그때 나는 아내의 목소리와 마주했습니다. 눈이 뭉클해지더군요. 사랑했었던 사람과 함께 듣던 그 음률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지훈이는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애기 소리 듣던 그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나는 즉시 유튜브 채널을 눌렀습니다. 내 추억의 노래방이라 이름 붙이고 10곡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곡마다 영숙이랑 첫 춤 추던 노래, 딸 결혼식 첫 행진곡, 회상 자막을 달아주었습니다. 지훈은 웃으며 할아버지 감성 최고. 제가 편집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내 마음이 다시 젊어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후 우린 채팅방에서 그 노래를 공유했고 친척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그 순간 나는 또 한 번 사람 가슴 속에서 공명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직접 브이로그를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장독대 옆에서 옛날 음식을 이야기해볼까요? 내 음성을 녹음할 때 떨리는 손을 지훈이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이건 시골 장터에서 사 먹던 호떡이에요. 그 말엔 옛날 냄새가 담겼습니다. 냄새는 전해지지 않아도 그 감각이 영상 너머로 나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 영상은 3분으로 편집돼 채널에 올라갔고 조회수가 100회도 안 됐지만 내겐 내가 세상에 서서 말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조회수 500을 넘기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댓글 하나. 우리 아버지 같아요. 그 말이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내게 보내는 따스한 손길이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나를 연결하지 않았다. 사람이 사람을 연결했다. 그 이후 나는 매일 브이로그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걸어온 길이 있다는 것. 그걸 이 작은 화면이 증명해주고 있었다. 유튜브는 내 인생의 파노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삶이란 무대를 걸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살아보니 삶은 단지 숨 쉬는 것만은 아니더군요. 누군가와 이어져 있고 그 누군가가 나로 인해 따뜻해진다면 그게 살아있는 증거 아닐까요?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지훈이보다 먼저 깹니다. 커피를 내리고 스마트폰을 켜 전날 찍은 영상을 다시 봅니다. 카메라 속 내 모습이 어느새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오늘도 누군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상 덕분에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쩌면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다면 그게 이 나이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겠지요. 지훈이와 대화하다 보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진심, 정성, 사람이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은 세대가 달라도 여전히 같더군요. 할아버지,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어른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먼저 말을 건넨다. 할아버지, 진짜 어른이에요. 그래, 그럼 너도 진짜 손주다. 우리 사이엔 나이 차가 있지만 마음 사이엔 간극이 없습니다. 기술 덕분에 우린 연결되었고 마음 덕분에 우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엔 이런 자막 넣어봐요. 이 표정은 너무 귀여운데요? 그래. 그럼 너랑 나 둘이서 찍은 첫 영상이 되겠네. 할아버지, 이 영상 제목 뭐로 할까요? 세대의 달이 어때? 완벽해요. 한평생 살아보니 결국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한상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던 하루들이 이젠 기록되고 공유되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내 삶의 하이라이트는 젊을 때가 아니라 이 아이와 함께한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늙은 것이 아니라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훈에게 내 삶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셨나요? 재밌는 영상과 이야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계속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침은 늘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소리도 없는 복도. 비 오는 날이면 빗소리만이 친구가 되어줬지요. 요즘은 달력을 자주 봅니다. 누군가의 생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혼자 있었는지 숫자로 세어보기 위해서요. 나는 올해로 83, 남편은 30년 전, 아들은 15해 전에 먼 타지로 떠났습니다. 그 후론 나 혼자입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건 때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예전엔 말동무라도 있으려 시장이라도 한 번씩 나갔는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니 이젠 문 밖 나가는 것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3월의 어느 수요일, 문 앞 우체통에 낯선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더군요. 글씨가 참 또박또박했어요. 순애 어르신께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열어보니 컵라면 2개, 김 1통, 손편지 1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순애 어르신 늘 혼자 계시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 작은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2호에 사는 김정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 정성이. 나는 한참을 편지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체통은 내게 세상과 연결된 창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간식이나 찻잎,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춥지요.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 좋아하실까 몰라 떡국떡을 넣었어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내 심장은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다시 펜을 들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말을 건넬 때 나도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지지요. 고마워요. 소희 씨, 이 나이에 누가 이렇게 챙겨주나 했는데 당신 덕에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작은 손편지를 써서 우유 배달함 옆에 두었어요. 그날 저녁, 복도 너머로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 씨였겠지요. 얼마 전엔 정희 씨가 노크를 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편지로, 마음으로 우린 이미 오래된 이웃이었으니까요. 나는 손주에게 말하듯 내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정희 씨는 엄마처럼 내 손등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웃의 손길 하나가 내 삶에 봄바람을 불어넣었고 무심한 듯 지나가던 세월에 따뜻한 흔적 하나 남겨주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하루에 그런 작은 손길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오늘은 누군가 또 편지를 놓고 가려는 걸까요?